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의 패스코드 제1회 해설 특강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 2로 넘어가서 영업 실무 관련돼서 46번부터 50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펀드 판매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7번 문제가 이제 세부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6번 문제는 일단은 순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47번에 가서 세부 절차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읽어보시면, 자, 다음 보기는 일반 투자자가 영업점,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지점 방문해서 펀드 투자할 경우 6단계 펀드 판매 절차이다. 자, 이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골라보자. 자, 최근에는 대부분 지점에 방문하는 경우보다는 휴대폰으로 대부분 가입을 하는데요. 조금 연령이 있으신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혹 영업점에 방문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권유 대행인인데 고객을 모시고 영업점에 방문을 했는데 이러한 펀드 판매 절차에 대해서 내가 숙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 목적상에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가 실무 일을 실질적으로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단계 보시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합니다. 투자자 정보 파악에서의 핵심은 이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그 다음에 전문 투자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 재산 상황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자, 2단계로 가지면 이제 투자 성향을 분석합니다. 투자 성향 분석하는 것을 이 투자자 유형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투자자 유형을 분류한 다음에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적합한 펀드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설명하고요. 자, 그다음에 설명한 다음에 뭐 할까요?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입하고 난 이후에는 사후관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8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투자 성향 분류는 자, 일단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매우 공격형. 그다음에 자, 공격형. 그다음에 중립. 그다음에 안정. 그다음에 매우 안정. 자, 보통은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짧게 나누면 그냥 공격, 중립, 안정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유형 분류라고 하는 것은 투자 성향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성향이 끝나면 펀드 관련된, 그러니까 매우 공격형에게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펀드 종류가 있을 거고, 중립형인 사람에게 권유할 수 있는 펀드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한 사람에게 권유할 수 있는 펀드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펀드 선정하고 펀드 설명하고 가입하겠냐고 의사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입했으면 사후 관리하는 이러한 6단계의 절차로 펀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개념에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최근에는 이 내용은 일단 영업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알죠? 영업점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 판매 또는 온라인 판매 또는 핸드폰으로 판매하는 절차는 또 다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업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펀드 판매 시 세부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 절차도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이냐 혹은 전문 투자자인지 여부 확인하고요. 만약에 일반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통해서 왜 투자하시려고 하십니까? 재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투자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파악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투자자가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해요.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는 확인서에 투자자 서명 등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2단계로 넘어갑니다. 투자자 유형 분류. 그래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활용해가지고 투자자 성향을 분류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 분류. 그래서 공격형이냐, 중립형이냐, 안정형이냐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에게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알려주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에 한번 방문해서 이러한 것들도 체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3단계, 자,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성향을 분류했죠. 그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 안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파악된 투자자 성향 등급에 부합하는
펀드를 선정한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가 투자자 성향에 따른 판매회사 권유 펀드를 거부합니다. 애써 권유했는데 투자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 매수를 요청할 경우 이때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셨죠? 보통은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더 위험한 상품들을 많이 가입을 희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4단계에 가시면 자, 투자자에게 설명 자료를 이용해서 뭐한다?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권유와 펀드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5단계 가시면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한다. 원하지 않으면 굳이 권유할 필요 없습니다.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아시죠? 그다음에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이때는 설명서 교부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 확인서를 진구하고 투자금 수령, 그다음에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후 관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자 사후관리 서비스는 이 판매 절차의 적정성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펀드 잔고를 통보하고, 그다음에 자산 운용 보고서 발송 등 요새는 뭐 휴대폰으로 다 날라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사후관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펀드 판매 단계의 세부 절차 6단계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47번 다음 중 펀드 판매 시 세부 절차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일반 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통해서 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다. 1단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여부 확인하고 자,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일반 투자자만 하는 거예요. 전문 투자자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2번 투자자 성향을 분류하기 위해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활용한다. 투자 성향 분류는 2단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3번 투자 성향보다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 매수를 요청할 경우 무조건 판매 중단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 하나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의 성향보다 높은 상품의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냐. 그래서 확인서 하나 받고요. 판매하거나 혹은 판매 중단할 수 있겠습니다. 4번 펀드에 대해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에는 이때는 설명서 교부하고 다행히 주요 내용을 설명한 확인서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 수령하고 통장 교부, 그다음에 펀드 매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틀린 것은 3번이니까 내용 잘 살펴보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8번. 자, 다음 중 수익증권 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일단은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그냥 주식, 채권, 펀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수익증권은 주식, 채권, 펀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니까 여기서의 수익증권은 그냥 마음속으로 펀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증권 저축의 종류는 임의식과 목적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적식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임의식 보시면 자, 저축자가 저축금 인출 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의 저축 목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그냥 마음대로 저축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다음에 돈을 계좌에서 저축금의 추가 납입이 일부 인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가로 더 낼 수도 있고요. 전액 인출이 아니라 일부 인출 가능합니다. 전액 인출할 거면 그냥 해지해 버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원금 플러스 수익이잖아요, 보통. 뭐 수익이 뭐 이자가 될 수도 있고 배당이 될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는 인출이 안 됩니다. 왠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다음에 저축재산의 인출 시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자, 일단은 환매 수수료는 무조건 돈을 인출했다라고 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펀드에도 환매 수수료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매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부과되는 게 그게 환매 수수료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만약에 펀드를 매수해서 3개월 이내 환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매수할 때는 이 환매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돈을 인출했을 때 페널티가 부과되면 이런 내용 난 안내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잘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개월 이내 환매했을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요거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객에게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자, 다음은 목적식입니다. 자, 목적식 거치, 적립 있는데, 자, 거치는 일단 목돈을 한 방에 넣어 놓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적립은 그냥 따박따박 매월 일정 기간 이렇게 적립하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치식 두 개가 있어요. 수익금 인출식. 두 번째, 일정 금액 인출식. 먼저 수익금 인출식 볼게요. 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 기간 중, 요게 중요합니다.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저축 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수익금 인출식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인출식. 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 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액의 저축 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 여기는 포인트가 매월이에요. 아시죠? 여기는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 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이고, 자, 다음은 적립식은 정액적립과 자유적립이 있습니다. 정액적립은 만약에 내가 월 100만 원씩 펀드를 구매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월 100만 원씩 계속 정액으로 구입하는 형식이 돼요. 그래서 저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요. 저축기간 동안 일정 금액 또는 좌수. 자, 펀드를 구매하는 거 우리가 주식은 1주, 2주 이렇잖아요. 펀드는 좌라 그럽니다. 좌. 1좌, 2좌, 3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적립하는 방식, 정액적립. 자유적립식은 그냥 자유적금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적금은 내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저축기간 동안에 금액의 제한 없이 수시로 저축할 수 있는 방식, 적립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표식입니다. 목표. 왠지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저축 목표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수시로 아무 때나 저축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다만 만기 기준이 있습니다. 만기. 첫 번째, 저축 금액이 저축 목표 금액에만 달했을 때 만기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저축 기간까지 종료가 된 게 바로 만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자가 약정한 만기 이래 저축 목표 금액에 미달된 경우 당연히 저축 기간은 추가적인 연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축 기간 중 저축 재산의 일부 인출은 가능하다. 지금 전액 인출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부 인출은 대부분 가능하고요. 다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목표 금액을 완납하고 저축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자, 저축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 또는 종료 또는 저축 목표 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의 연장, 저축금액, 그 다음에 저축 목표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 그러니까 수정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저축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의 수정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이것은 이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건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대부분의 상품이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들인데요. 자, 괜히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세금을 공제해 주는 상품들은 일정 기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 또는 해지 페널티가 반드시 부과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 조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법에서 정한 저축기간, 저축금액, 저축 목표금에 관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겠죠.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해야 되는 이러한 형태들의 이러한 조건부가 붙어 있는 게 바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관련 내용들 쭉 살펴보았으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많을 뿐이지. 첫 번째, 자, 임의식 저축은 동일 계좌 저축금의 추가 납입이 필요에 따라서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 자, 일단은 전액 인출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아셨죠? 대부분 다 일부 인출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만약에 수익증권 저축에 전액 인출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오답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임의식 저축은 저축재산 인출 시 신탁계약에서 정한 뭘 징수한다? 환매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장한이 아니라 정한입니다. 맞고요. 세 번째, 목표식 저축은 자, 저축자가 약정한 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자, 저축 목표 금액이 미달될 경우 저축 기간은 어떻게 된다? 연장된다. 그리고 목표식 저축은 만기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저축 목표 금액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간도 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4번, 자, 목표식 저축은 저축 재산의 일부 인출 가능하다. 자, 일부 인출 가능하다라는 표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매 수수료 징구될 수 있다. 다만 목표가 도달했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 목표한 그
조건을 도달했었을 경우 그 이후에는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9번. 자, 다음 중 수익 증권저축의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또 주요 내용이 잔뜩 있어요. 아래에 있습니다. 자, 먼저 저축 금액을 보겠습니다. 자, 저축 금액은 최고 또는 최저 한도에 제한이 없다. 이게 일단 중요해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0원을 내도 되고, 뭐 10억을 내도 되고, 자유롭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 한도를 제한할 수 없다. 가끔 이 저축 한도가 있는 게 있어요.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간 1,800만 원 이렇게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저축에서는 저축금액을 약정하지 않지만 목적식 저축은 저축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 임의는 자유롭게 하는 거고 목적식은 말 그대로 저축 목표금액을 설정해야 된다는 의미.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원칙적으로 저축금액의 최고 최저 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저축기간. 자, 임의식 저축은 저축기간을 약정하지 않지만 목적식 저축은 저축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임의저축에는 저축금액 약정, 저축기간 약정하지 않는다. 목적식은 저축금액과 저축기간을 정해야 된다. 차이점이니까 묶어놓고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저축기간은 변경 신고에 의해서 변경 가능. 단, 신탁계약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투자 신탁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그 해지 결산일까지를 저축기간으로 본다. 이거 해지됐을 경우. 해지한 경우에는 언제? 해지 결산일까지를 저축기간으로 보겠다. 세 번째,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자, 다음은 세 번째로 넘어가서 저축금의 납입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축금은 현금 혹은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계좌송금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축금으로 납입한 수표, 어음 등이 지급 거절된 경우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여 판매에 사는 증권의 권리부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 의뢰인에게 지급 거절된 수표, 어음 등을 어떻게 된다? 반환한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건 중요합니다.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수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 의무 다 해야 되겠죠. 다만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 저축한 저축금액을 금융회사, 판매회사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판매회사는 저축금에 대해서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 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대표적으로 그냥 이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해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예금을 바탕으로 뭘 해주는 거죠? 고객에게 대출을 해서 또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의 돈을 빌려다가 딴 데 이용한 것의 대가가 바로 뭐예요? 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금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익증권의 매수 보시면 판매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서 수익증권 반드시 매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수익증권 저축의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자, 저축의 종류에 따라서 저축금액의 최고, 최저 한도는 각각 달리 적용된다. 자, 일단은 최고 금액 또는 최저 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탁 계약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축금액의 최고 또는 최저 한도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투자 신탁이 신탁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그 해지 결산일까지를 저축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1월 1일에 가입해서 12월 31일에 해지했다라고 한다면 이 해지 결산일에 저축 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해지 결산일까지의 기간을 저축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해지하는 날이 아니라 해지 결산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죠? 해지하는 날이 아니라 해지 결산일까지 저축 기간으로 본다. 3번,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 어음 등을 저축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판매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종류에 따라서 수익증권 반드시 매수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0번. 자, 다음 중 저축재산의 만기 지급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래 보시면, 자, 저축재산의 만기 지급일.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했었을 때 언제 지급받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저축기간이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한 경우. 자, 두 번째로는 저축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투자 신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월, 연, 일, 해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한 경우. 자,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는 자, 월에 최초 납입 상당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자,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내가 2022년 1월 2일에 저축을 했고 자, 그러면 만기가 언제가 될까요? 근데 만약에 공휴일을 끼면 좀 헷갈리으니까 1월 3일로 할게요. 1월 3일 날 저축해서 1년짜리를 가입합니다. 자, 그럼 만기가 언제 돼요? 2022년 1월 2일이 됩니다. 자, 2023년 1월 2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축기간이 만료된 월에 최초 납입 상당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이러한 형태로 돼요. 다만 만료되는 월에 그 해당 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자, 대표적으로 자, 2월 달에 윤달이 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은 4년에 한 번씩 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2월 29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했었을 경우 저축기간 1년으로 가정했을 때 만기 지급일은 29일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언제가 된다? 2021년 2월 28일, 즉 2월에 해당되는 그 만기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 29일은 이날은 윤년, 4년에 한 번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해당 일이 아닌 자 2월 28일을 만기일로 보겠다. 이것도 좀 정정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 단위로 저축했을 때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때는 만기 지급일을 1월 3일로 본다라고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축 기간을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한 경우, 그래서 1년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때는 2022년 1월 3일 날 내가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만기면 2023년 1월 3일이 만기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해당 월이 없다라고 하면 그 월의 말일이 바로 만기 지급일로 보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축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경우, 일입니다, 이번에. 자, 수익증권 최초 매수일로 계산하여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영업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자, 예를 들어서 2023년 7월 10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해서 저축기간을 10일로 볼게요. 근데 공휴일이 그냥 없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만기 지급일은 2023년 7월 20일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다음 영업일이니까 이게 우리가 10날 해가지고 10, 11, 12, 13 하면 19일이 딱 10일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 영업일은 20일이 됩니다. 아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 딱 하게 되면 19일이 돼요. 그렇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딱 되죠. 그 다음 영업일이니까 11일차 되는 때 그때가 바로 7월 20일 이때가 뭐가 된다? 만기 지급일이 된다. 됐죠? 그래서 저축기간을 1단위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저축기간을 월도를 연 단위로 하는 경우 이런 거 잘 구분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투자 신탁의 신탁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때는 해지 결산 후 첫 영업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해지가 결산되고요. 그 다음에 첫 영업일, 다음 영업일을 뭐로 본다? 만기 지급일로 한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저축기간을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할 경우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최초 납입 상당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22년 1월 3일 날 가입을 했는데 1년짜리다 라고 한다면 언제 만기 지급일? 2023년 1월 3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저축기간이 월 또는 연 단위로 나오게 되면 저축기간 만료되는 월에 최초 납입 상당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이때 돈을 인출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저축기간을 일 단위로 정할 경우 수익증권 최초 매수일로부터 계산하여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영업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이건 아까 손으로 셌었죠. 그죠?
그래서 저축기간이 1단이다. 그래서 저축기간 만료되는 날에 다음 영업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자, 저축기간을 1단위로 정할 경우 만료되는 월에 그 해당 일이 없다라고 한 경우 대표적으로는 윤달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달. 언제? 2월 29일. 자, 이랬을 경우에는 1년 경과되면 2월 29일이 없어요. 그때는 해당 월의 말일을 뭐로 보겠다? 만기 지급일로 합니다. 근데 여기는 다음 월의 첫 영업일이 아니라 해당 월의 말일을 만기 지급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자, 투자 신탁의 신탁계약 해지로 인해 저축기간이 종료될 경우 해지 결산 후 첫 영업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해지돼요. 그러면 해지 결산 이후 첫 영업일입니다. 됐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으니까 연 또는 월 하나 체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지될 경우 각각의 차이점들이 있었으니까 이 차이를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 50번까지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